실제로 우뇌와 잔해 불균형이 바로 틱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군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저핵 및 그 전두엽 부근에 어떤 신호 전달 체계 이상이 생기면은 이런 틱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저핵 부분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장애는 아까 버릇과는 다르게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뇌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MRI상 어떤 뇌의 종양이 있다든지 뇌의 어떤 혈관의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능상의 발달의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좌뇌는 언어뇌라 그러고 우뇌는 이미지뇌라 그럽니다. 좌뇌는 어떤 언어 이해, 수리 이해, 그리고 합리적 사고 등을 하는 뇌라 그러면은 우뇌 같은 경우는 추론적 사고, 직관적 사고, 그리고 어떤 예능, 스포츠 등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좌뇌, 우뇌의 편차에 따라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이 나는 이공계다, 나는 인문계다, 나는 예체능계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틱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이런 좌뇌, 우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심한 경우는 80%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학습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교과 과정이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틱장애가 한 5에서 7세를 전후해서 이렇게 발병을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의 틱장애가 발생하게 돼서 뇌의 편차가 있게 되면은 학습의 능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은 이 친구가 100점을 받아오는데 국어는 갑자기 10점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학습의 능력에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경학적인 원인도 강하게 작용할 것 같지만 또 유전이라든지 또 환경이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도 틱 장애를 유발을 시킬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네, 가족력이 크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 틱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틱장애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치료한 저희 환자도 아버님이 틱장애가 이렇게 오래돼서 이렇게 뚜레장애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틱장애로 한의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틱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강박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 한 아이가 틱장애 나타난다면은 이 아이가 다른 이렇게 아이가 틱장애 나타날 가능성이 약 한 50에서 8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 만성 틱장애까지 범위를 이렇게 넓혀 본다면은 틱장애가 약 90에서 100%까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유전적 소인이 아주 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출산 시 과정에서 뇌의 손상이나 뇌의 염증, 그리고 출산 시 저체중이라든지 그리고 산모의 스트레스 등도 틱장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틱장애는 앞서 심리적 요인과 크게 관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감정적 동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틱장애가 더 많이 악화되고 더 많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좀 편안했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틱장애 같은 경우는 틱장애 증상에 대해서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거나 모욕을 준다든지 아니면 창피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게 더 악화됩니다. 어떤 가정생활의 불화 혹은 친구 교우관계의 불화 혹은 이렇게 신학기 새학기 증후군 그리고 어떤 학교의 시험 등으로 인한 긴장, 스트레스 등이 고조될 때 이런 틱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만으로 틱장애가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는 좀 이렇게 힘든 경향도 있습니다. 틱장애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런 심리적 문제만이 원인이 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 문제만을 강요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 시기에 배워야 될 어떤 규범, 어떤 본인이 느껴야 될 책임, 여기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대해서 혹은 규칙을 지켜야 될 상황에서 스트레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 하게 되면은 아이는 그런 도덕적 규범을 배우지 못하고 방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것만을 강조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틱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외에도 유전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한의학에서 보는 틱장애는 어떤 건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두경신장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머리가 기울어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머리가 기울어질 때 상부 경추가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추가 기울어져서 상부 경추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이런 틱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볼 때 경추 1, 2번의 회전이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 온 게 이렇게 두개골 모양입니다. 이것이 경추 1번이고 이것이 경추 2번입니다. 이런 경추 1, 2번의 회전이 전체 경추 회전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 목뼈가 총 7개가 있는데 여기에 회전이 50% 정도를 차지하니까 얼마나 큰 회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는 횡돌기공이라 하여 어떤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사이로 추골동맥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추골동맥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뇌 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뇌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목에 있는 흉쇄유돌근이나 상부승모근 같은 근육은 아주 크고 중요한 근육인데 이런 척수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단축은 뇌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열극생풍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간양상학, 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화가 치성했다. 혹은 뭐 심화황염, 심장이 이렇게 너무 화를 많이 받아서 아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흥분된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열 상태가 극에 달하면은 풍증, 떨림이라든지 감각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원인을 보자면은 심장의 음액이 부족할 때 마찬가지로 근육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그러면서 근육이 긴장이 되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한의학에서는 틱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